제가 이제 걸그룹에 관심을 처음 가진 게 베이비복스 1세대 때 베이비복스였습니다. 그때 이제 초등학생인가 중학교 1학년 정도 1, 2학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이희진님을 제일 좋아했었고, 그래서 이제 음악방송 끝나고 이제 팬미팅을 한다길래 미니 팬미팅, 그래서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찾아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도 미니 팬미팅이라는 걸 했었다라는 거 똑같아요. 그냥 음악방송 끝나고 혹은 시작 전에 이렇게 미니 팬미팅을 하고 음악방송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있죠. 저는 그래서 지금도 이게 있다는 거가 오히려 역으로 더 놀랐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무튼 그때 이제 팬의 규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가지고 이렇게 멤버들이 쫙 서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줄 서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희진님을 좋아했기 때문에 거기에 딱 서서 기다리다가 악수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시간이 꽤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막 포옹도 하고 이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정도 아주 칼같은 재지는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무슨 대화했는지는 잘 기억이 전혀 안 나고 악수 한번 하고 뭐 엄청 팬이다 이런 얘기 했겠죠. 그때 이제 없는 돈 모아다가 마시마로 인형을 뽑아서 전달을 해줬었어요. 매니저분한테 이렇게 드렸었던 기억이고 그랬었습니다. 네. 이게 걸그룹을 이 나이에는 이런 감정으로 대하게 되고 또 이 나이가 되니까 또 이런 감정으로 대하게 되고, 이런 게 저는 되게 재밌어요. 이게 진짜 그런 사는 재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는 이제 걸그룹 보면은 뭐 설레임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없고요.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힐링? 어쨌든 간에 보면은 뭐라고 설명 못 하겠는데 힐링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를테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치 인스타를 보다가 이제 귀여운 이제 강아지나 고양이들을 볼 때 감정과 더 닮아 있는 게 아닌가. 고양이나 강아지가 귀엽고 힐링되고 너무 좋지만 그걸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성적으로.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열심히 살아나가는 그런 걸그룹들을 보면 사랑하는 감정, 막 이성적으로 좋아하고 설레고 이런 감정보다는 그냥 긍정적인 어떤 존재를 봤을 때 느끼는 좋은 감정이랄까? 그런 것과 더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나이에 저는 걸그룹을 그렇게 보는 반면 베이비복스를 좋아했던 진짜 중학생 때 나는 정말로 정말 설레었었고 찐으로 정말 좋아하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나보다 훨씬 누나들이었던 걸그룹을 바라보던 그런 10대의 소녀는 진짜로 찐으로 설레하고 좋아하는 감정을 갖고 걸그룹을 덕질을 했었고, 이제 뭐 30대 중반이 넘어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 걸그룹을 봤을 때는 또 이런 감정으로 또 이렇게 지켜보고 이렇다는 게 참 재밌어요. 어쨌든 그러고 나서 걸그룹을 관심을 갖지 않았었어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뭐 이때 베이복스를 잠깐 좋아했었고,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걸그룹보다는 그냥 음악을 좋아했어요. 음악을. 그래서 테이프 막 사고 CD 막 사고, 걸그룹의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때는 유치하다. 음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많은 음악들을 듣기 바빴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세계관이 확장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야, 이렇게 좋은 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아니 저 나라에는 저렇게 있고,
정신을 못 차린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너무 좋아하는 노래들이 많았고, 그런 반면 이제 걸그룹들의 노래들은 조금 유치하다, 너무나 만들어져 있고 돈을 벌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좀 질 낮은 음악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멀리 했었죠. 그런 기간이 한 10여 년 흐를 때까지 그렇게 지나게 됩니다. 저는 그랬었어요. 그렇게 해갖고 거의 이제 고등학교 때는 관심 아예 없었고, 그 이후에 대학교 가서도 관심 없고, 그러고 나서 군대를 갔거든요. 저는 군대 가 있을 때도 관심이 없었어. 쭉 이어지다 보니까 그 시간들이, 저는 오히려 막 무한도전 좋아하고 그때 무한도전이 한창 난리였으니까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역하고 뭐 이렇게 재수하고 뭐 그렇게 하다가 대학교를 가서도 관심이 없었고, 그러다가 우연찮게 이제 14년도가 저의 두 번째 기점이 됩니다. 14년도가 그러니까 막 졸업을 하고 나서 사회생활을 막 이것저것 막 시작하고 알아보고 막 이랬던 시기였는데, 어쨌든 근데 저의 시기와는 무관하게 그냥 14년도에 나왔었던 에이핑크의 러브, 그것으로 이제 저는 시작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에이핑크의 러브가 그 14년도에 나왔었는데 너무나 노래 좋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적지 않게 이제 걸그룹의 노래는 유치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멀리 했었던 나한테 이렇게 스르륵 밀고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음악적 감수성이 있는 노래를 이제 저는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 봐라, 좋은데? 그리고 약간 그 당시에 이제 진입할 때 약간 삐딱이 기질도 한몫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트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인생을 막 꼬고 막 쉽게 가는 건 안 좋아하고 막 그런 타입인데, 막 한창 이렇게 밀어내다가 왜 걸그룹 노래는 왜 유치한 거여야 되지? 아니야, 이런 것도 수용할 수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갑자기 삐딱이 기질이 막 발동하면서 걸그룹에게도 아니야, 이것도 좋은 음악이 될 수 있어. 그러면서 갑자기 그때는 그런 여유가 있는 마음이었고, 이제 그게 막 깊어지다 보니까 찐으로 걸그룹 노래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됐었던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핑크를 이렇게 러브를 좋아하면서 이제 에이핑크 다이어리가 있지 않습니까? 시즌 제로. 그거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다른 예능보다 훨씬 더 이렇게 찐인 모멘텀이 되게 많네. 얘네들끼리 친하니까 자기들끼리 그런 게 재밌는 거 아니에요. 무한도전 이후에 막 그런 뭐라 그럴까, 패밀리십 그런 것이 막 찐으로 나오는 예능들이 많이는 못 찾았었어요. 그런 시점에서 의외로 걸그룹의 컨텐츠에는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 어떤 것보다 진짜로 웃긴 거야. 그래서 이거 진짜로 매력적인데? 라고 하면서 점점 호감이 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조금씩 찾아보다가 이제 뭐 러블리즈를 알게 됐고, 그러니까 마이리틀 텔레비전을 통해서 러블리즈를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마마무도 왠지 그냥 좋은, 그때 한번 꽂혔었던 그런 그룹이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게 다 14년도에 이제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아닌가? 아무튼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14년도가 어쨌든 기점이 되어서 그 세 그룹 정도를 관심을 갖게 되면서 걸그룹한테 이제 호감을 갖게 됐죠. 그러니까 오픈마인드가 됐다. 그 기점이 된 게 14년도, 15년도 뭐 이때였습니다. 그러다가 또 잊고 지내다가 16년도에 이제 우주소녀가 나오고, 우주소녀에 대해서 노래가 너무 좋다. 그리고 이제 뭐 리얼리티 또 보면서 너무 재밌다 이러면서 우주소녀도 잠깐 덕질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이었어요. 그런 식의 기간을 그러니까 21년도까지 그런 식의 시간을 보내게 된 거죠, 저는. 그러니까 14년도 정도부터 21년도까지
쭉 지내다가 그냥 관심이 갈 법한, 그러니까 호감이 가는 걸그룹들만 이렇게 노래도 한번 들어보고 컨텐츠 같은 것들 찾아보고 이런 식의 시간을 보내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중후반 정도부터 30대 중반까지 그랬었네요. 그러니까 각자의 정말 걸그룹을 좋아하는 나이는 별개로 찾아오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제 중고등학교 때 그런 것들을 이제 딱 보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고 쳐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군대에서 잠깐 걸그룹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고, 근데 의외로 이렇게 걸그룹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 군대 가서 걸그룹에 관심을 갑자기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저는 의외로 많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알게 모르게 간접 경험을 할 때도 싹 관심이 없었는데 군대 가서 생겼다, 관심이. 그런 경우를 이렇게 본 적은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은 이제 군대 가면 걸그룹을 좋아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 하니까. 그러다가 사회초년생이 되고 나의 벌이가 생겼을 때 특이점이 또 한 번 온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이제 삼천팬으로서 이제 길에 들어서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때 이제 확 빠져들면 막 30대 40대까지 걸그룹에 오픈마인드인 채로 사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10년 전, 그러니까 한 10여 년 때 제가 뭘 이렇게 인상 깊게 기억을 하고 있느냐면, 리얼리티 컨텐츠들, 어떻게 보면은 걸그룹의 역사에서 리얼리티 베스트 컨텐츠라고 할까? 그렇게 얘기를 해보자면 1위가 에이핑크 뉴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러블리즈 다이어리, 그렇게.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당시에 마마무 초반에 그 컨텐츠들이 있어요. 그거 되게 재밌었던 거 많고, 그 정도? 아무튼 에이핑크 뉴스와 러블리즈 다이어리가 걸그룹 이렇게 컨텐츠들 중에서 손에 꼽히는 초기 컨텐츠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XID가 이렇게 역주행으로 뜨고 나서 EXID의 그런 리얼리티도 꽤나 있었거든요. 쇼타임이라는 거 있었어요, 옛날에. 뭐 어디 엠넷이었나? 어디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 시즌제로. 그게 이제 에이핑크도 했었고 EXID도 했었고, 뭐 그런 시리즈가 있는데 그것도 되게 재밌었던, 잘 만들었던 그런 예능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시간이 흐르다가 대망의 22년도가 된 거죠. 4세대가 대박을 터뜨리면서 이거는 진짜 돌아가는 판이 너무너무 재밌다, 이건 안 되겠다, 한번 싹 훑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작년부터, 그러니까 진짜로 완전 군소 단위의 걸그룹까지 싹 한번 훑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진짜. 이게 한번 오타쿠 기질이 발동이 돼갖고 이거 싹 한번 훑어야겠다, 한번 털어야겠다 해가지고 싹 한번 턴 적이 있는데, 야, 이렇게도 다채롭고 재밌게 발전을 하고 있었구나, 걸그룹 세계가. 1세대부터 그래도 관심은 없었다 치지만 알고는 있잖아요, 1세대부터 지금까지 흘러오던 그런 모습들을. 근데 4세대까지 이렇게 와 있는 걸 보니까 그 자체가 하나의 세계로서 너무 흥미로운 거죠. 그래가지고 와, 진짜 작년에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하여간. 그 잘 모르던 세계를, 그러니까 정말 거창하게 말하면 탐구를 하게 돼가지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이 이제 저한테는 또 다른 기점이 된 거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로 근소한 걸그룹까지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는 있어, 전부 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올해가 된 거죠. 어쨌든 그랬네요. 걸그룹과 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간략하게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한번 걸그룹 역사를 좀 훑으려는 의도가 있었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지금 4세대가 됐잖아요. 4세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것들은 1세대에 많이 정해진 부분이 있다. 거기서 굉장히 좋은 쪽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팬덤이 이제 이렇게 시스템화되어 있는 거, 체계화되어 있고, 그리고 기획사가 체계화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송이나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이 굉장히 다 체계화가 되어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세계화라는 특이점이 생겨서 거기서 또 다채로움이 발생하고 있었다. 4세대로 넘어오면서는 그런 모습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단점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그런 너무나 빡센 관리, 좀 비인간적인 정도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연습 시스템, 이런 것들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 맞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특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발전과 그런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죠. 그러니까 엔터판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걸그룹판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렇지만 그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게 맞다.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최근에 불거져 나온 그런 문제점들은 이것도 한번 진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지만, 아무튼 음반 판매에 대한 거, 환경 파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음반 판매, 이거 문제가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음반 판매로 이렇게 초동을 매기고 전체 음반 판매량으로 이렇게 가수의 입지를 얘기하고 판단을 내리고 이런 것이 많이 이제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기획사 측에서는 방송사에서 그렇게 매기고 있으니까 우리는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방송사에서는 시스템이 그러다 보니까, 굴러가는 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거를 순위의 기준으로 넣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누가 잘못됐다 이거를 알아내기가 어렵죠. 근데 이렇게 바꿔야죠. 음악 방송에서도 바꿔야 됩니다. 그 점수 측정 방식에 대해서 바꿔야 되고, 그래야 이제 한마디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진짜 쓰레기를 사고 있는 거잖아요. 음방 1위, 그리고 팬사인회, 그리고 그룹의 가치 매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생산을 해야 되는 이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 뒤틀려 있는 게 맞다.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구체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 뭐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교라든지 공공기관, 거기다가 이제 쓰레기를 쳐넣고 있으니까 기부라는 허울 좋은 그런 핑계를 가지고 그런 데다가 쓰레기 이렇게 밀어주고 남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거니까 그거 다 어디다가 처리를 하겠냐고요. 그 사람들이라고 무슨 다 처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 기호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싫어하면 음반 그거 안 받을 거 아니에요. 받고 싶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들한테 쓰레기와 다를 게 없는데 지금 계속해서 그쪽으로 밀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결국 처리가 안 되면 다 쓰레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디지털 음반으로 바꿔야 된다, 얼른. 아니면 다른 시스템을 도입을 얼른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음악방송 1위도 그렇고 팬사인회를 뽑는 방식도 그렇고 그 가수의 가치를 매김하는 그런 것도 다른 방식으로 매김을 할 수,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스트리밍으로 가는 거지. 사실은 그렇게 보면은 간단하긴 해요. 그러니까 음악방송 1위에서도 음반 부분을 줄이고 스트리밍 부분을 늘리고 디지털 음반으로 바꾼다면 디지털 음반 점수를 넣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가수의 가치 매김은 스트리밍으로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팬사인회는 다른 방식으로 추첨을 하면 되는 거고, 혹은 디지털 CD로 가름을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환경 파괴도 덜 되고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이제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히는 일도 사라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좀 방향이 좀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세계화라는 것의 허울, 이게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인 게, 최근에 이제 BTS의 지민이 빌보드 1위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바로 이제 집계 방식을 또 바꿔가지고 논란이 됐었죠. 그러니까 의견들을 막 이렇게 생산을 했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그쪽 미국이 잘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진짜로 남들이 즐겨 듣고 하는 노래가 1위가 되는 방식이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참 음반을 억지로 한 명이 무슨 몇백 장씩 사고 몇만 장씩 사가지고 이걸 가지고 결과를 진짜로 쳐주는 그 형식이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들은 그 수치가 그 기준이 되어야지, 100명 중에 한 명이 100명분을 산 것이 마치 100명이 좋아한 것처럼 가치 매김이 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근데 지금 BTS의 지민이 1위로 된 게 그런 방식으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라디오 집계에서 많이 털린 점수를 음반으로 이렇게 완전히 가름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그렇게 됐다. 근데 음반은 알고 보면 한 사람이 진짜 몇백 장, 몇만 장씩 사는 거 아니야. 그게 과연 진짜 1위냐 이거죠. 그냥 둬도 지민이 인기가 있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지나치게 한 사람이 진짜 음반을 몇백 장씩 사고, 그 소수가 이러지 않아도 지민은 인기가 있는 게 맞는데 지나치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1위가 돼버리고, 지나치게 1위가 돼버리고, 1위가 아니어도 지민은 아마도 정상적으로 해도 굉장히 인기가 있고 순위에 높이 들어갔을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샜던 바가지가 외부에서 새는 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너무나 만연하니까 이제는 뭐라 그럴까, 문제 되는 건 알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강하게 이걸 고칠 수는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냥 지내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외부로까지 나가버리니까 외부에서는 이거 못 참죠. 바로바로 또 이거는 고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이거를 고쳐야 됩니다. 고쳤으면 좋겠어요. 음반을 지나치게 많이 산다든지, 뭐 스트리밍을 뭐 지나치게 한 명이 많이 한다든지,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점차 고쳐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1세대부터 어쨌든 지금까지 오면서 발전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고 세계화가 되면서 이제 너무나 좋았던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변질된 부분도 굉장히 많다. 이런 부분은 고쳐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1세대부터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그거를 이제 지켜봤었던, 나름대로 관심 있었던 한 사람이 본 한 줄 소감이랄까? 그렇습니다. 네. 요거와 뭐 관련돼서 뭐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트리프레스 계속해서 그래비티를 진행하면서 팬들의 투표로 이렇게 멤버들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방식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진행하고 있는데, 그걸 지켜보면서 재미있습니다만 한편으로 멤버들이 굉장히 선택을 자꾸만 못 받는 멤버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좀 걸립니다. 막 가슴 한켠에 걸려요. 굉장히 상처받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게 서바이벌 프로도 아니고 한 그룹으로서 계약 맺고 이렇게 가는 건데, 이게 감당이 될까? 한 사람으로서.
감당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완화시켰으면 좋겠어요. 그 투표 방식을 직접적으로 상처받지 않게 그런 방식으로 조금 완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3세대에서 이렇게 4세대로 넘어오는 그런 과정에서 생긴 단점이죠. 그러니까 폐해. 완전히 만연해진 그런 서바이벌의 그런 폐해. 이런 것도 하나가 이제 생긴 거죠. 한마디로. 너무 극단적으로 치닫은 하나의 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듀스 시리즈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 충격, 그 폭력성, 그거 잊지 못합니다. 저는 진짜. 그리고 되게 많은 대중들이 너무 기괴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했었죠. 101명이 같은 동작으로 같은 음악에 맞춰가지고 막 이렇게 동작을 한다는 게 굉장히 기괴해 보였거든요. 그리고 101명 중에서 그거를 1위부터 101위까지 이렇게 나눈다? 와, 이거 너무 극단적으로 간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런데 이게 이제 뭐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그것마저 약간 이제 무뎌지고 익숙해지는 것처럼 이제 대중들이 많이 받아들이게 됐죠. 그것도 사실 문제야. 그런 폭력적인 부분은 계속 폭력적인 걸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점점 무뎌진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리플스 같은 그룹도 그런 폭력적인, 그러니까 완전히 투표를 하고 누군가한테 강력한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과감없이 도입하는 거잖아요. 다음 그룹은 또 어떤 일을 할지 몰라. 누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자정작용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정반합의 과정이 있겠죠. 분명히 그 부분에서도. 또 지나치게 극단적인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 근데 그 발생하기 전에 이제 자정작용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다만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그럴 일이 많이 없죠. 누가 죽거나 뭔 일이 생겨야 그때부터 이제 시스템을 막 바꾸죠. 아무튼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 얘기를 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레퍼런스와 표절,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데, 레퍼런스가 어느 순간부터 너무 당연시되고 있어서 진짜 마음에 안 듭니다. 정말로. 물론 옛날에는 더 극악무도한 양아치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옛날엔 대놓고 양아치였고 지금은 양아치가 아니게 보이는 것만 발전한 것 같다는 느낌? 그래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베끼는 건 계속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게 양아치라고 손가락질을 당할 정도로 대놓고 그렇게 했다면, 지금은 레퍼런스라는 아주 멋있고 세련된 그런 용어를 누군가가 도입을 하고 나서부터는 싹 다 베끼죠, 다들. 물론 이게 새로운 거가 나오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거 너무 어려울 거라는 거는 알지만 너무 양아치 같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로 안 베끼면 안 나올 정도인가? 라고 생각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빠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느낌이 오는 곡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받다 보니까 작곡하는 주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효율적인 방법을, 그 지점을 딱 찾은 거죠. 나름대로 노력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이면서, 그렇다고 맨땅에 헤딩하는 것 같이 막연하지만은 않은 그 지점을 레퍼런스라는 아주 멋진 생각을 해내서 지금까지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요 아이돌 판이. 그래서 이게 사실은 대부분의 걸그룹들, 관심을 받는 걸그룹들은 컴백을 할 때마다 달고 나오는 레파토리 중에 하나가 됐죠. 누구랑 비슷하네? 어떤 레퍼런스 거리를 네티즌 누군가가 찾아낸 것 같네? 이거 똑같은 거 아님? 이런 거 그냥 이제 레파토리죠. 다 나와요. 그냥 맨날. 최근에 뭐 아이들도 나왔었고, 그죠? 작년이었죠. 그러니까 계속 나옵니다. 트리플스도 나왔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르세라핌 5월달에 컴백하는 것도 레퍼런스 거리를 막 찾았다고 얘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따끈따끈하게 오늘은 피프티가 이제 표절 시비 논란이 발생을 했어요. 피프티는 지극히 개인적으로 표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흡사해요. 흡사한데 이게 굉장히 머니 코드라서 굳이 이거를 그 사람들 그 터키 원곡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곡을 실제로 들어보고 베낀 것 같지가 않아요. 정황상 그냥 머니 코드에서 돌리다가 좋은 멜로디를 구상한 정황으로 더 저는 다가오거든요. 뭐라고 정황은 내가 설명할 수가 없지 당연히. 근데 그냥 원작자 그 프로듀서 이번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들을 막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태도라든지 그런 게 약간 진심같이 느껴졌거든요. 저는 진심으로 이게 몇천 곡을 뭐 추려가지고 뭐 네 곡을 뭐 하고 큐피드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미 작곡을 해놓은 곡이었다 뭐 이런 인터뷰를 봤는데 그 태도가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진짜로 그 터키 가수의 곡을 진짜로 참고를 했건,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진짜 들어봤건 그랬을까? 아직 그렇다고 하면 너무 실망인데. 근데 어쨌든 나의 느낌은요. 그러니까 그거를 들어보고 이렇게 표절했을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머니코드에서 작곡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탑라인 멜로디를 그 머니코드 안에서 창작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머니코드, 그러니까 자꾸 머니코드라고 하는데 아무튼 왜냐면은 그 코드에서 나올 법한 멜로디거든요. 이지 리스닝류로 내가 이렇게 그 코드를 내가 만약에 나한테 이렇게 주어졌다면 거기서 구상할 수 있을 법한 멜로디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why 이것도 사실은 되게 좋은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근데 이 부분은 안 따라했잖아. 보면은 아닌가? 내가 아까 들었을 때는 그 부분이 없었거든요. 터키 노래에서.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넣었다는 게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설명 못하겠어요. 아무튼 느낌상 그거는 코드적으로 굉장히 그 뻔하고 좋은 코드이고 거기서 탑라인을 구상할 수 있을 법한 멜로디다. 그것이 겹칠 수는 있겠다. 터키가 됐건 뭐 어디 진짜 무슨 남아메리카가 됐건 어딘가에는 정말 좋은 멜로디를 구상할 수 있는 인간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과 다 하나씩 견줘 볼 수만은 없는 일이니까 겹치는 거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특히나 큐피드 같은 곡은 계속 얘기하지만 굉장히 뻔한 좋은 화성의 그런 코드다. 거기서는 더 그렇다. 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진실은 모르죠. 진짜로 베꼈을지. 근데 그랬다면 너무 실망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르세라핌의 얘기를 보면 그 여가수를 참고를 굉장히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난 더 나쁘다는 거지. 피프티가 뭐 표절을 했다면 그거가 더 나쁜 거긴 하지만 아무튼 느낌상 그거는 표절 안 한 것 같고 진짜로 의도를 저는 얘기하는 거죠. 의도가 표절이 제일 나쁘고요. 그 다음이 나쁜 게 레퍼런스고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 피프티처럼 이렇게 우연히 겹쳤는데 완전 비슷하다. 이런 거는 의도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덜 나쁜 행위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의도가 문제다라는 거. 유희열이 정말 작년에 저는 너무나 충격적으로 정말 그거를 접했었는데 유희열은 정말로 저의 세계관? 저의 가치관을 한 번 깬 사람이에요. 대단한 업적을 저한테는 남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히 내가 이 나이 먹으면서 살면서 이렇게 보면은 대충 뭐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선과 악 이런 게 이제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아, 이 정도 사람은 좀, 이 사람은 좀 별로겠다. 티가 나잖아. 얼굴에 쓰였잖아요. 그리고 하는 행동을 뭐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정말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봤으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웬만큼 이제 그런 거에 좀 민감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다 맞아요. 보통 이 사람은 좀 너무 좀 그렇다 그러면 진짜 좀 그런 경우가 많고, 아,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 좋은 사람인 경우가 많고. 근데 유열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당연히 이렇게 사람 좋고, 제가 뭐 유열을 뭐 이렇게 그냥 지나가다 보는 것도 아니고 진짜 매일 라디오 듣고 찾아서 보고 그 사람 하는 거 음악도 즐겨 듣고, 아니 이랬었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표절을 하겠느냐. 그래서 처음에 이제 루이치 사카모토 그 연주곡을 베꼈다고 했을 때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아니 유희열같이 좋은 사람이 그렇게 대놓고 루이치 사카모토 같이 진짜 유명한 사람의 곡을 그렇게 베꼈을 리가 없다. 그 뭐가 아쉬워서, 지금 뭘 잃을 게 더 많으니까, 잃을 게 많은 사람인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오히려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어.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 대놓고 계속해서 베끼고 있었어. 와,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짜. 유열의 그 베낀 음악이라고 나온 그 음악들 내가 다 즐겨 듣던 음악들이고 정말 한치의 의심을 할 수가 없는 음악들이었고 그러는데, 야, 그게 다 그냥 레퍼런스라는 아주 세련된 핑계하에 싹 다 베낀 거죠. 교묘하게 표절까지는 시비가 안 걸릴 정도로 그걸 그렇게 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진짜 대충 베끼면은 모르겠지 정도로 한두 번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로 안 들키고 좋은 성적까지 내다 보니까 나중에 소도둑이 된 거지, 유희열이. 그러다가 이제 제대로 걸린 거고.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정말 저는 너무 싫습니다. 너무 싫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유희열이 레퍼런스가 아니었더라도 좋은 곡을 만들려고 노력했다면 아마 만들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유희열이 잘하니까. 그 감성이 있고 그러면은 좋은 곡을 레퍼런스가 아니어도 곡수는 줄어들 수 있을지언정 결국에는 좋은 곡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근데 이제 뭐 돈이나 이런 것들이 유혹을 참지 못하고 나쁜 길로 빠진 거죠. 쉽게 가는 길로. 레퍼런스가 정말 저는 재수가 없는 게, 저는 대놓고 양아치 짓하고 대놓고 나쁜 짓 한 사람들이 더 오히려 나아요. 이렇게 나쁜 짓을 결국에는 하는데 겉으로는 전혀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멀쩡한 척 하는 사람들 있어요. 뭐 몇 명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제일 싫어요. 진짜. 차라리 대놓고 나 양아치야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결과적으로 덜 나쁜 행위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레퍼런스는 근데 싹 그냥 아닌 것처럼 마치 멀쩡한 척을 하는 정말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인 거니까 정말 제일 싫고. 그래서 뭐 어쨌든 르세라핌도 이번에 참고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죠. 그 여가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쉬워요. 네. 아무튼 이것저것 생각나는 것들 막 얘기를 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